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산 백신이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처음부터 중국산 백신 예방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중국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낸 게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 그때 긴급 사용 승인을 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방률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건당국이 얘기하기는 한 79%쯤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브라질 쪽에서 임상 3상 결과는 한 50% 남짓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중국산 백신의 이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각국들이 중국산 백신의 이 사용 승인 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두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오프 주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중국 백신의 예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 사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네, 중국산 백신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백신 한참 나올 때 여러 번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갖다가 불활성화 시켜서 그러니까 걸쭉이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우리 몸에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식의 백신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심어가지고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mRNA 방식,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을 이용한 이 백신이 있는데 이 mRNA 방식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는 학문적으로만 가능하겠다라는 이론만 세워져 있었지 사실 이번에 처음 만든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이렇게 효과를 낼지 사실은 긴가민가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불활성화 백신을 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4개의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3개가 불활성화 백신이고 하나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활용한 백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굉장히 폄하해 오기도 했잖아요. 입장을 좀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런가 하면 글로벌 타임스가 작년에 노르웨이에서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나이 드신 분이 사망을 하니까 이 mRNA 방식은 뭐 검증되지 않은 거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보건당국자가 나서서 다른 기술로 개발한 백신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AP통신이 보도한 걸 보면은 중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의도가 돼가지고 이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산 백신이 봐라. 고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상당히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중국이 제대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2월 달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서구 국가들이 이 중국 백신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백신 접종률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과연 서구 국가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보이콧을 안 하지만 야 중국 아무리 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선수들 참가도 저조할 수 있고 막상 보이콧을 한다 그래도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한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밀키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우선 밀키트와 일반적인 가정형 간편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료를 구입을 해서 다듬어서 조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 간편식은 앞부분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육개장 그러면은 육개장을 만들어서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봉투채 데우거나 아니면 냄비에다 부어서 냄비에 데워서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거지, 그러니까 간단한 조리 플러스 설거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리 과정이 있다 그러지만 결국은 인스턴트 식품 아니냐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밀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육개장이다 네. 하면은 육개장에 채소와 고기와 육수와 양념이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육수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 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재료를 구입해서 다듬는 과정만 없을 뿐이지 그 뒤에 과정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밀키트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간편해지긴 간편해졌는데 뭔가 요리를 하는 듯한 느낌은 느낌이. 갖게 만드는. 아, 좋네요. 그리고 네. 맛도 어찌 본다면은 그 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증된 맛집의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결국 그만큼 맛에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밀키트와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밀키트 시장 그렇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 2012년에 9,500억 원 시장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네. 작년에 한 4조 원으로 증가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대략 네. 매년 20% 정도 커지고 있는데 밀키트 시장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에 밀키트 시장 규모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작년에 2천억 원, 그러니까 20배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밀키트나 어떤 특정 제품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있는 제품이 아니고 새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즉석밥, 햇반이라고 뭐 특정한 그렇죠. 상표긴 합니다만 햇반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밥을 갖다가 왜 안 해 먹고 그걸 그런 식으로 그렇죠. 먹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즉석밥이 나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걸 시장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소비자의 몇 퍼센트인가 하면 35%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20년 동안 소비자의 35%밖에 즉석밥을 안 먹어봤다는 얘기인데 네. 밀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 침투율이 얼마인가 하면 10%입니다. 이 얘기는 10명 중에 1명은 밀키트를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이제 늘어나면서 밀키트 시장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전체 가구 수의 한 4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면 대부분 HMR, 그러니까 편한 가정 간편식을 먹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밀키트 쪽으로 좀 기울 것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밀키트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평일날은 바쁘니까 어떻게 그냥 먹고 넘어가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얼굴을 맞대는 주말에는 그래도 뭔가 요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키트가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층은 노년층입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외식을 하는 것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밥은 맞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 간편식도 좀 인스턴트 식품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네. 밀키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서 또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키트 중에 제대로 됐다는 편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10,000원을 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키트를 한번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다 사람 손으로 다듬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가정 간편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기계화를 통해서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밀키트를 개발할 적에 대부분의 업체들 뭐 몇 개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프레시즌이 H와인이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이름난 맛집의 레시피를 가져다가 밀키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랬을 때 사실은 이 맛집이 갖고 가는 매출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손님들한테 밀키트를 만들어서 파는 게 낫지 이걸 갖다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파는 게 너무 남는 게 없더라. 그렇겠네요. 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커지고는 있지만은 시장 성장에 좀 한계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은 있습니다.